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매일 뉴스를 쏟아내며 분주한데 부동산 PF를 비롯해 무역 수지 적자 등 빨간불 들어온 우리 경제 사정도 바삐 살펴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에서는 대한항공 칼 8582 실종 사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터크와이드 코너에서는 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로부터 최근 태형건설발 PF 위기가 대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시사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는 대구 MBC 보도국 신병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신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대한항공 칼 8582 실종 사건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얀마 안다만 상공에서 실종된 지 벌써 36년이 지났습니다. 대구 문화방송 특별취재단이 2020년 1월에 안다만의 50m 해저에서 칼 8582 추정 동체를 촬영한 지도 벌써 4년이 됐습니다. 이후에 많은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고 부속 보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촬영한 비행기 동체가 칼기 8582가 맞는지조차 확인도 못하고 있고 희망을 부풀었던 유족들 다시 절망의 늪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신 기자. 네. 이 보도 이후에 여러 반향이 있었지요. 그리고 수색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미얀마 현지에 수색단을 보낸다는 뉴스 저도 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네. 먼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 있는 기회를 두려워하면서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칼 8582 추정 동체를 어떻게 해서 찾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유족들은 지난 30여 년 동안 정부를 상대로 사건의 진상 규명과 유해를 찾아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유족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국정은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가 발족해서 2년 동안 조사를 벌이기도 했지만 부실한 조사로 의혹을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동체는 물론 유해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9년 4월 대구 MBC의 보도특집 일본군 위안부 취재진이 미얀마 현지에서 칼 8582가 떨어졌다는 위치에 대한 결정적인 제보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대구 MBC는 칼 8582 희생자 유족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2019년 2월 특별 취재단을 꾸리고 미얀마 현지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4일 미얀마 안다만의 50m 해저에서 칼 8582 추정 동체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추가 수색을 통해 추정 동체의 꼬리 날개에 있는 칼 8582의 등록번호만 확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30여년 동안 눈물로 호소했던 유족들의 염원이 눈앞에 이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월 23일 MBC의 첫 보도 이후에 넉 달 동안 문재인 정부는 유족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청와대 내부에서 추정 동체의 수색 여부를 두고 찬반으로 의견이 나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증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남북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에도 아주 충격적인 그런 일이고 역사가 새로 써야 될 그런 아주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청와대 내에서도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난상 토론이 있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정부가 이런 정도의 보도 내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면 정말 30여 년 이상을 기다린 유족 입장에서는 이태우 기자 정말 가슴이 다 들어갔을 것 같은데 유족들이 그래서 요청한 내용들이 있다지요?
그래서 그 한시가 급한 유족들은 그 MBC 특별 추대단을 다시 그곳에 보내서 그 추정 동체가 진짜 칼 858기의 동체인지 확인해 보자고 청와대와 정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와대는 제대로 된 수색이 되어야 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부 차원에서 수색을 해야 된다면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칼 858기 수색단장 또 대구 MBC 수색단의 일원으로 있었던 해양구조 전문가인 이종인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보통 쓰는 다이빙 보트로 들어가면 그 자체가 안전한 거고 그런데 10억짜리 탐사선에서 들어가야지 안전하다라는 논리로 끌고 나온 게 이제 딴지를 건 게 정부 측이었고 그걸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위에서 시켜서 그렇지 자기네들은 모른다고 그때 분명히 그 이제 외교부 미팅 때도 그랬고. 그러면서 정작 외교부는 2020년 8월까지 석 달 동안 미얀마 정부와 협상 중이라고만 밝힐 뿐 아무런 진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수색단을 보내기로 결정하는데 넉 달, 그리고 미얀마 정부와 협상을 하는데 석 달, 이렇게 7달을 허비하게 된 셈입니다. 다시 안민석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깜짝 놀란 게 청와대 그런 뭐 그냥 지시라고 그러죠. 칼 858 동체로 추정되는 이물체를 확인하라는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그게 여름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신 기자. 네. 그런데 정부가 수색단을 미얀마 현지로 보내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회와 유족들의 계속된 요구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당시 여당 소속인 안민석 의원이 그해 9월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고요. 유족들의 불만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외교부는 그제야 움직이기 시작했고 미얀마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서 그해 10월 그해 안으로 미얀마 현지에 수색단을 보내기로 일정까지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교부는 24억 원 정도 되는 수색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해 수색은 착수도 하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났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칼 858기 동체 수색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칼 858기 유족회 김호순 회장님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저희 가족들이. 여태까지 10개월 정도 해갖고 우리가 정부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랐더니 정부가 우리를 갖다가 무시하고 속였구나. 믿을 수가 없어요. 이태우 기자. 네. 지금 유가족 회장 얘기를 들어보면 유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이후에는 일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그 외교부는 이듬해죠. 2022년 1월 예산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2월에 수색단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 대구 MBC 칼 858기 그 특별팀이 그 신병철 기자가 이 추정 동체를 촬영한 지 1년이 지나서 이런 데까지 성과가 난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미얀마에서 2월 1일 그 군사 쿠데타가 납니다. 우리 수색단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유족들은 그 인권을 강조해왔던 그 문재인 정부가 과거 보수 정권과 다르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억장이 무너진다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그 의지 부족 때문에 32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날리면서 유해만이라도 찾고자 했던 유족들의 간절한 바람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하필 시점이 어떻게 그랬을까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게 칼 858기 실종 사건 이태우 기자, 이 사건이 이 발생하고 난 뒤에 줄곧 항공기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데 이런 평가를 받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이게 그 칼 858기 사고가 난 게 우리나라에서는 13대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 보름 전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그 전두환 정권은 외국인 탑승자 가운데 일본인 2명에 주목합니다. 그 남자로는 하치야 시니치, 여자로는 하치야 마유미인데요. 그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만에 이들을 검거하게 되는데 검거 과정에서 이 남자인 시니치는 스스로 독을 먹고 숨지게 되고 이 마유미는 나중에 이 김현희로 알려지죠. 살아있는 상태로 검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살아있던 이 김현희라는 이 용의자가 압송되어 온 시점, 이 하필이면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이군요. 그렇습니다. 김현희를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 국내로 데려온 게 그 전두환 정권이죠. 그러면서도 전두환 정권은 그 유해를 찾는다든지 동체의 파편을 찾는다든지 이런 데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그 사고가 난 지, 사건이 벌어진 지 열흘 뒤인 12월 9일에 단 한 구의 유해도 찾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서둘러서 수색을 중단하게 됩니다. 1988년 1월 15일 국가안전기획부는 드디어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북한 공작원들의 소행이다라는 것입니다. 북한 공작원이었던 김승일, 김현희가 88 올림픽을 방해할 목적으로 김정일의 직접적인 그 지령을 받고서 대한항공 여객기를 공중에서 폭파했다는 겁니다. 김현희는 나중에 국가안전기획부의 척탁 직원이 됩니다. 그래서 1997년까지 전국을 돌면서 안보교육, 방공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김현희는 단 하루도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신 기자. 네. 근데 이 좀 드라마처럼 극적인 어떤 연출로 보일 정도로 바로 하루 첫날 대한민국으로 압송됐던 김현희 국내 압송 작전, 이게 당시 안전기획부의 이 공작으로 드러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정권 때 2005년이죠. 국정원 과거사 진실을 위한 발전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그 결과 전두환 정권이 당시 이제 노태우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인 공작을 벌였고 그 공작이 무지개 공작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하지만 칼 858기는 김현희 등에 의한 폭탄 테러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 안기부의 그 수사 발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어서 유족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국정원의 이제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는 국정원이 스스로 만든 조직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과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가 독립기관이 있습니다. 과거사 진실화해위원회인데요. 이 과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국정원 스스로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2007년 7월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권이 이듬해 들어서면서 진상규명은 사실상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네, 신 기자 방금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그 858기 실종 사건 있자마자 전두환 정권에서 이 사건 개요 내용 발표할 때 폭탄 테러다. 그래서 공중에서 기체가 산산조각이 났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대구 MBC 특별취재단이 실질적으로 그 수중 촬영한 영상 보게 되면 바다에 비상 착륙했을 가능성이 꽤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관련 리포트부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 1월 4일 대구 MBC 특별취재단이 미얀마 안다만 50m 해저에서 촬영한 칼 858기 추정 동체의 모습입니다. 비행기 날개에 붙어있는 엔진의 모습이 또렷이 보입니다. 칼 858기 기종인 보잉 707-3B5C의 엔진인 프렛 앤 휘트니사의 JT3D3B와 매우 비슷한 모양입니다. 추정 동체가 촬영된 지점의 부근 해역에 항공기가 추락한 것은 칼 858기가 유일합니다. 여기에다 추정 동체가 칼 858기와 같은 종류의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면 다른 비행기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비행기 날개에 엔진이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행기가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났거나
자유 낙하로 떨어졌다면 이처럼 형체가 보존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엔진이 윙에 이렇게 붙어 있다는 가정을 하면 상당히 충격은 마일드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만약에 엔진이 붙어 있었다 그러면은 뭐 착륙 시도 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는 공중 폭발로 비행기가 산산조각 났다고 전두환 정권이 발표한 내용과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대구 MBC 특별 취재단이 칼 858기 추정 동체를 촬영한 지점 주위에는 비행기 잔해들이 직경 100m 안에 대부분 모여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발해 산산조각 났다면 잔해들이 이렇게 좁은 지역 안에 온전한 형태로 군집을 이룰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목격자가 추락하는 비행기를 봤다고 가리킨 지점은 대구 MBC 특별 취재단이 칼 858기 추정 동체를 찾은 장소 부근입니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칼 858기는 비행 중 폭발이 발생해 바다에 비상 착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당시에도 조종사와 승객들이 생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잔해 상태를 지금 보면은 꼬리 부분이 먼저 떨어져 가지고 안에 잠겨 있고, 그 다음에 좀 떨어진 부분에 앞부분 동체하고 날개가 붙어 있다. 그럼 이건 어떤 형태에서 나타나느냐면 조종사들이 의도적으로 바다에 수중 착륙, 그러니까 디칭을 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태라는 거죠. 이태우 기자, 네. 지금 신 기자 얘기 들어보면 우리 정부가 미얀마 측으로부터 칼 858기 동체 일부 넘겨받았는데 사고 조사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그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려면 그 칼 858기 동체가 발견된 곳 그 주위를 수색해서 다른 잔해를 찾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 정부는 이런 동체 인양 작업, 수색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행기 동체는 그 비행기 사고를 그 반영하는 또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그 항공사고와 관련된 증거를 잘 보존하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미얀마로부터 넘겨받은 이 비행기 동체를 아예 폐기 처분하고 맙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쌓이면서 그 칼 858기 실종 사건은 민간 항공기 사고 역사상 최대의 그 미스터리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날의 그 비밀을 풀 수 있습니다. 그 대구 MBC가 발견한 추정 그 칼 858기 동체를 실제로 가서 이게 칼 858인지 확인할 수만 있다면 항공 참사의 진실을 알리는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신 기자. 네.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미얀마 정국이 변화가 있다면 지금 추진하려고 했던 일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리 준비를 해둬야 되는 내용, 그다음에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먼저 문재인 정부 때 잡아놓은 예산을 다시 살리고 수색을 위한 임시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2021년 2월에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문재인 정부는 당시 이제 미얀마 정부와 협상을 계속했지만 수색을 하는데 합의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22년도로 관련 예산을 넘겼고요. 그런데 이제 2022년 5월에 보수 정권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윤 정부는 2023년에는 이제 미얀마의 국내 사정이 2022년보다 더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색 예산을 잡자는 것입니다. 사실상 수색을 포기한 셈인데요. 유족들은 미얀마 군사 정권과 협상이 잘 되면 언제든지 수색단을 보낼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주고 관련 조직을 유지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신 기자, 만약에 우리가 정부가 미얀마 측과 합의가 잘 돼서 구체적인 수색이 가능해진다면
이 수색에서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이게 어떤 게 확인하는 게 키죠? 일단 다른 어떤 일보다 그 수색을 할 때 추종 동체가 칼 858기인지 확인하는 이 작업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작업은 추종 동체의 이제 꼬리 날개에 있는 칼 858기 등록번호나 태극 문양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제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대구 MBC 특별취재단과 칼 858기 수색단이 4차례에 걸친 수색 끝에 50m 해저에 있는 추종 동체 주변의 정보를 많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수색에서는 꼬리 날개에 있는 등록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수사를 바다 밑으로 내려보내는 작업을 시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추종 동체 주변에는 너무도 많은 그물들이 있어서 잠수사를 내려보냈을 경우에 잠수사가 그물에 걸리게 되면 바다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4차례에 걸친 수색 끝에 여러 가지 정보도 더 확보하게 되었고 수색 노하우도 이제 확인되어서 이제는 다시 잠수사를 보내줄 정도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위험한 도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추종 동체가 칼 858임이 확인이 된다면 재조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의 그 자료의 부석서에 보면요, 새로운 증거나 중대한 증거가 나타나면 항공사고는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항공사고 조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 항공사고 전문조사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을 밝히기인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비행기 잔해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는 그 계획에 따라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또 관련 인원들을 확보한 다음에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면 됩니다. 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조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한 점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 심혁철 기자 지적한 것처럼 100명이 넘는 국민이 숨졌습니다. 희생된 데에 대한 정확한 조사, 진상 규명은 물론이고 시신 한 구도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칼기 858기 동체를 수색해 줄 것을 지금이라도 수색해 줄 것을 유족들은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외면해 왔던 정부, 국가 어디에 있는지 유족들은 묻고 있고 많은 국민들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존재한 존립의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새로운 증거, 새로운 상황이 바뀌면 반드시 수색하고 사고조사에 대한 내용도 신 기자 말처럼 철저히 밝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억울하게 죽어간 많은 사고의 희생자들 그리고 그동안 36년의 세월을 눈물로 감내해온 유족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취재한다고 신 기자 고생하셨고 이 기자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리스크가 서로 복합적으로 맞물려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모시고 태영건설발 부동산 PF 위기 상황 어떨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졌고요. 기업 구조 개선이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 IMF 겪었던 세대들은 이 워크아웃이란 말 자체가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얘기만 들어도 좀 뭐 바로 위기가 상상되는 그런 말인데 회사가 워크아웃을 직면하게 되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 말씀 먼저 듣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죠. 워크아웃 부동산 포함해서 회사가 워크아웃에 맞닥뜨렸다.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워크아웃이 받아들여지려면 채권단의 75%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워크아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단계로 부도 후 단계인 법정 관리와 달리 채권단 감독 아래 기업 오너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아주 강도 높은 경영 개선 의지에 따라 가지고 채권 만기 연장을 받는다든지 또는 이자 감면 또는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융권 지원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개발 사업 현장 같은 경우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이 먼저 받았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의 입주에도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게 부도 처리가 되게 되면 사실 채권단도 그렇고 타격을 입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맞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조금 더 금융 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지원책을 통해 가지고 유지를 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이 훨씬 클 때 네. 채권단이 선택하는 맞습니다.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부도는 안 됐지만 녹화까지 간다는 것이 네. 이미 부도 직전이라는 말인데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채권단이 처음에는 태형건설이 너무 미온적이다. 그래서 부도 갈 가능성도 있다는 예상들도 있었는데 결국은 워크아웃으로 처리가 됐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태형건설이 몰리게 된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고금리에 그다음에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이래 증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분양이 속출하는 시기에 사실 무리한 사업 수주에 따라 가지고 이 시공사가 사실은 시행사의 이 PF 대출을 연대 보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이 미분양의 속출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고 결국은 이런 리스크가 전부 다 시공사로 넘어오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 게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공사는 아파트를 직접 짓는 건설업체. 업체. 네, 그렇습니다. 시행사는 네. 모든 걸 기획해서 자금 조달하고 시공사 선정하고 해서 사업 진행하는 업체.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건설업계에서 태형건설이 어느 정도 도급순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채무액, 도급순위, 그다음에 역량 이런 걸 고려할 때 네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어느 정도 심각한 사태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이 자료를 좀 보니까 시공 능력 평가 16위 업체가 태형건설입니다. 이제 금융채권자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자기 자본이 한 7,400억 정도인데 지금 총 채무액이 약 21조 1,000억 원대로 자기 자본 대비 약 2,800% 가까이 달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시행사가 부도날 경우에 시공사가 떠안을 수 있는 채무인 이제 우발 채무라고 하는데요. 이 우발 채무가 채권단에서는 약 9조 5천억 원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워크아웃을 신청해서 받아들여진 태형의 입장에서 주장은 실질적인 우발 채무는 2조 5천억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태형이 시공사로 참여한 사업장이 한 120여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다른 건설사와의 어떤 공동시공, 그다음에 수많은 하청업체, 그리고 여기에 자금 조달을 한 시중은행 더해서 제2금융권까지 많은 은행권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로 이어진다면 유동성 이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저 건설사, 그다음에 하청업체, 금융권 전반으로 이어져 가지고 이게 금융시장 전반 또는 부동산 시장 전방으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정부가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제 선제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 개발 사업의 주체인 시행사가 총 사업비 대비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은 아주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초기 단계인 부지 매입 단계부터 사실은 엄청난 돈의 타인 자본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가 주택을 취득할 때는 보통 통상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자금을 지급하는데 아파트 개발 사업 또한 이 순서와 비슷하게 에쿼티, 그다음에 브릿지론, 본 PF 대출 순으로 타인 자본을 빌려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에쿼티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부지 확보를 할 때 토지 계약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총 토지비가 3천억 원이라고 한다면 에쿼티는 약 300억 원이 되겠죠. 그러나 시행사가 자체 자금으로 300억 원을 댈 수 있는 시행사는 거의 잘 없습니다. 특히 지방에는 더더욱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시행사가 만약에 그 300억을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100억 정도를 자기 자본으로 한다면 나머지 200억은 사실은 제2금융권이나 뭐 증권사, 심지어는 사채 시장에까지 가서 돈을 빌립니다. 왜냐 그러면 계약금이라는 거는 담보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시행사도 자기 자본이 없기 때문에 담보 여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금융권과 사채시장 또는 증권사에서는 아주 고금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택을 취득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두로 주지만 사실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 주고 바로 잔금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처럼 아파트 개발 사업도 단일 필지나 필지 수가 적고 토지 매입이 아주 용이하다면 사실은 에코티 다음에 브릿지론 없이 바로 본 PF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성은 좋은데 토지 필지 수가 많아서 토지 매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 브릿지론을 빌려서 가져갑니다. 근데 이 브릿지론은 대부분 다 증권사나 제2금융사가 가져가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2022년도에는 이 브릿지론 금리가 약 8% 수준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최대 20%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업부지 내에 이렇게 해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면 사업부지 내 토지가 95% 정도 확보가 되면 사업 승인을 득하고 그다음에 토지 잔금하고 초기 사업 추진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본 PF를 실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본 PF도 제가 알아보니까 2022년도에는 약 한 5% 수준이었는데 작년에 이게 최대 10%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대출 실행할 때 대출 주관사들이 이제 취급 수수료를 받는데 이 또한 1.5%에서 10%까지 올랐다고 해요. 안 그래도 고금리에 이런 금리까지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은 사업 현장은 더 부실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고요. 또 PF 실행 이후에 이제 토지 소유권이 100% 확보되면 이제 시공, 분양 이런 순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문제는 시행사가 이 아파트 개발 사업의 총 책임자인데 이 브릿지론 또 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갚아야 되는 주체지만 미분양이 계속해서 적체가 됐을 때 결국은 시공사 입장에서는 연대 보증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책임 준공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양을 해서 돈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외상공사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공사는. 그러면 이 돈이 들어오지 않는 사이에 외상공사가 길어지는 것만큼 시공사는 시행사의 채무 그리고 그런 부분까지 떠안아가면서 재무구조는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게 하청업체까지 또 더 나아가서 금융기관 부실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아주 큰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태도 예. 여러 하청기업들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사실 광국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청업체가 원청업체한테 계약 이행 보증서를 제공하고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게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국공사와 달리 사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원청업체를 상대로 하청업체들이 수주 경쟁을 펼쳐야 됩니다. 그런 이런 수주 경쟁을 펼쳐야 되는 하청업체들이 원청업체에다가 광국공사처럼 지급보증서를 끊어달라. 이건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청업체인 건설업체가 대형 건설업체가 유동성 위험을 겪으면 그 위험은 고스란히 하청업체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청업체가 가장 최초로 또는 제일 선두에서 부도 위기를 맞을 수 있는 또 재무구조가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하청업체가 사실은 하청업체의 어떤 부도 이게 가장 1차적으로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당하면은 사실은 밑에 있는 제일 끝단 위에 있는 업체들이 가장 심각하게 당하고 맞습니다. 절대 의리니까요. 맞습니다. 네. 수익이 나면 뭐 원래 계약한 수익 이상 안 나는데 맞아요. 제일 위쪽에 있는 회사는 나중에 자빠지고 나면 공공기관에다가 손 벌리기도 하고 성공하면 그 수익은 몽땅 다 가지고 가는 맞습니다. 구조인데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개입하기에도 석연치 않아 하는 네. 손이 잘 안 나가는 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성공했을 때 수익을 적절하게 공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있으면 덜 할 텐데 없으니까 네. 이제 지원도 잘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지역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이 얘기 나오자마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지역에 태양건설이 건설하고 있는 사업장 어딘가 예. 그다음에 그 사업장의 규모 대비 그다음에 지금 진행 상황 대비 예. 우리 지역에 미칠 수 있는 파장,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걸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예, 지금 태형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는 우리 지역의 사업장은 한 곳입니다. 옛날 그 동부정류장 자리에 45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을 시행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은 알아보니까 50%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사업장은 후분양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분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분양자의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외지 건설사가 지역에서 시공을 할 경우에 대구시에서 공고사항으로 지역 상생 차원에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해당 사업장에도 공사 건설 현장 공정 전반에 걸쳐 가지고 지역 하도급 업체가 지금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해당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가 처음에는 한 달짜리 기성을 받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2달짜리 기성, 최근에는 석 달짜리 어음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사 대금에 따른 결제가 자꾸 늦춰지면 하청업체는 자재값 그리고 인건비를 제때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구조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하청업체는 바로 부도 위기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에는 그렇게 되면 공사 차질까지 빚어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대구 지역에 이제 공사 현장이 단 한 곳이라서 이 태형 건설발 대구 지역의 어떤 위기가 다른 사업장으로 미칠 영향은 지금 현재는 그래 크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부동산 PF 위기가 오게 되면 비단 이 한국 태형건설로 인한 위기는 뭐 공사장이 사업장이 지금 한 곳이라서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전체적인 분위기와 앞으로 부동산 PF 위기와 연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네. 지금 대구 부동산 상황 별로 좋지는 않아 보이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가장 제일 먼저 신경 쓰시는 분들 부분이 뭐냐면 이제 주택 가격 문제, 그다음에 전세 입주 물량, 그다음에 미분양 물량 이런 얘기들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대구 부동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2002년부터 올해 2022년도부터 올해까지 이 적정 물량이 2배 내지 3배의 입주 물량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물량 또한 2023년 2월달에 약 14,000개로 가장 많았고. 사실 그 이후에 할인 분양과 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 400개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전국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습니다. 또 이처럼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 가격 또한 2021년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거래량도 호황기 대비한다면 약 한 2분의 1, 3분의 1 수준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이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 또한 하락해가지고 지금 현재 역전세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지금 얼마나 있을까 싶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를 한번 찾아보니까 작년 같은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대비 약 한 3배가 넘는 한 1,350여 건이 신청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모두 종합해 본다면 현재 뭐 대구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지금 빙하기를 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시장 상황이 얼어붙어 있는데 또 PF 위기까지 겹치게 되면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 지역에 예상 가능한 예측되는 부동산 PF로 인한 위기 상황 또 생겨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 어디라고 보십니까? 지금 대구시의 주택 건설 사업 추진 현황에 들어가면 보니까 한 174군데 사업장 중에서 67개 사업장이 지금 미착공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이 미착공 사업장이라는 것은 토지 권한을 95% 이상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나 분양성이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 추진을 못하는 지역입니다. 사실 이들 지역은 시행사에 자체 자금이 투입됐거나 또는 앞서 말씀드린 에코티 대출 또는 에코티에 대해서 브릿지론까지 실행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들 사업장이 계속해서 분양을 착공하지 않고 분양이 미뤄진다면 결국은 이 제2금융 즉 증권사나 이런 것에 어떤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또 만약에 이 에코티 대출하고 브릿지론 대출을 한 곳 중에 시공사가 건설업체가 연대보증을 했다면 사실은 이 시행사의 부실은 그대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공사로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대구 지역 전반에 어떤 이제 화약고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이들 지역에 대한 관리 감독에 아주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땅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교수님 말씀 정리하자면 땅을 다 매입을 해서 95% 이상 매입하면 이제 짓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걸 다 빚내서 산 땅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빌려준 쪽은 은행이나 증권사나 이런 데들이고요. 그래서 이 빌려준 거는 생각하자면 그 전에 가격으로는 살 가능성이 없는 돈을 주고 산 아파트가 올라갔을 때 예측하고 산 돈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아파트를 분양해서 회수가 안 되면 맞습니다. 곧바로 부실로 바로 이어진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사업장 미착공 사업장 예. 착공 안 했으니까 예. 뭐 구체적으로 들어간 데가 없으니까 괜찮겠네가 아니고 맞습니다. 벌써 땅 살 때부터 이제 대출로 시작했기 때문에 네. 바로 부실로 이어질 예.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시작되고 있다고 예. 말씀 주셨는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다 지은 아파트도 문제가 예.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만 해도 지금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후분양 아파트 여기도 후분양 아파트 하려고 그러면 또 이제 잔금, 입주금, 뭐 중도금 이렇게 알고 계신 이 부분들도 또 대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출 만기 연장이 실패를 해서 예. EOD라는 요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기한 이익 상실 예. 통보를 은행으로부터 받아서 네. 금융기관 이익을 통보하게 되면 또 심각한 금융에 있어서의 어떤 그 시행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위기가 오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뭔지 기한 이익 상실 통보를 받았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예. 이 사업장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EOD 즉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과 같은 이런 특정 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딱 되면 채권자는 만기 전에 계약을 종료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EOD 즉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즉 이런 사업장이 EOD 통보를 받았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빌린 돈을 즉각 갚아라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해당 사업장 같은 경우는 후분양 사업장으로 후분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17%를 아주 저조해서 시행사가 PF 대출금을 전혀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업장입니다. 본 PF 대출할 때 시공사가 보통 이제 연대 보증을 이제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종국의 신세계건설이 이 시공사지만 시행사가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시공사인 신세계건설이 자구 노력을 통해서 대출금 상환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 부지 전체가 지금 공매 절차를 밟아가지고 채권을 확보하는 수순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또한 고금리라든지 또는 공사비급 등 또는 무리한 사업 추진에 따른 이제 수주로 인해서 이런 복합적으로 작용한 건설이라, 그러니까 결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또한 사실은 태형건설 사태와 동일한 원인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 이게 사실은 이 사업장만의 일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흔히 이제 악성 미분양 이렇게 얘기를 보도에서 많이 하는데 준공을 했는데 분양 안 된 물량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악성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개입돼 있는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계속 맞물려 전개된다면 점점 일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지금 미분양 물량, 악성 미분양이라고 이름 붙이면 그분들도 뭐 많이 고통스러우실 것 같으니까 그냥 악성은 빼죠. 예. 미분양 물량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이제 통계 수치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데 한 900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분양 물량이 이제 준공은 미분양입니다. 결과로는 아직까지도 분양이 안 됐다는 거는 달리 얘기하면 아파트 개발 사업에 우리가 시공하는 기간이 보통 3에서 4년 정도 걸립니다. 그 정도 시간 동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됐으니까 달리 얘기하면 그 정도 기간 동안 타의 자본을 끌어들였고 그러면 돈이자가 엄청나게 많이 불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만큼 시행사는 뭐 재무 구조가 거의 뭐 바닥날 정도로 되어 있다는 거고 결국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행사의 어떤 미상환 채권은 결과론적으로 시공사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고 또 자금 운용이 취약한 이런 제2금융권의 어떤 금융 유동성 악화는 결과론적으로 금융기관 전체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 준공업 미분양 숫자가 900여 개가 조금 넘어서 작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또한 서울이나 또는 6대 광역시 포함해서는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런 준공업 미분양 또한 이게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그러한 요인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단도직입적으로 여러 요인들 고려하면 좀 더 뭐 이런 말씀 하시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대구 지역의 지금 부동산 업계, 건설업계의 위기 상황은 위험합니까? 매우 위험합니까? 위험하고 지금 매우 위험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의 입장에서 보자면 시급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대책에는 물론 국가 단위에서의 대책도 있어야 되지만 지자체 단위에도 유심히 또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정부는 지난 10일에 네. 준공업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각종 규제 대책 내놓았습니다. 네, 네.
이게 어떤 내용들인지 정리 좀 해주시고 네.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예. 110 부동산 대책이라고 지칭하던데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취득 가액이 6억 원 이하 주택을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2025년도까지 구입하는 분들한테는 주택수 산정에서 이 집은 이제 제보시켜주고 또 기존의 1주택자라도 법 개정 후 1년 내에 최초 이 집들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해당 주택은 실수자들한테는 뭐 유인책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고금리로 인해서 대출 부담이 큰 실수자들은 오히려 파격적인 분양가 할인 또는 중도금 이자 면제 등과 같은 실질적으로 취득 자금을 낮춰주는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실효성은 크게 높지 않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대책이 진짜 서민들,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 지금 주택을 구입하셔가지고 부동산 업계에 지금 불황도 좀 타게 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실수요자들에게 집을 공급할 수도 있는 이런 대책을 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집 있는 분들 한 채 더 보유하셔도 세금 안 물릴 테니까 하나 더 사세요 이런 쪽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뻔히 알려하실 텐데 전문가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정부에도. 근데 왜 이런 대책이 나왔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가 이게 시장에 이제 개입을 정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 문제인데 결국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는 시행사, 시공사 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이 사실은 이 위험을 이제 이대로 갈 수 없다는 걸 자구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그들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마진을 다 포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안 되면 손해를 많이 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많이 본다고 생각한다면 적게 볼 수 있도록 파격적인 할인 분야 더 했을 때 이게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이 많은 공급 물량을 소진하고 그렇게 선순위 되면서 또 자정 능력을 갖춰가면서 뭐 좀 말은 그렇지만 시장 원리에 따라서 조금 뭐 자금 취약 여건이나 경영 여건이 좀 떨어지는 이런 시행사나 또는 또 시행사들은 좀 시장에서 좀 물러나주고 또 이런 자정 기능을 거친 이후에 정말로 시장이 재편되면 진짜 올바른 의미의 PF를 거쳐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같은 이런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풍토가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시장 원리에 맡겨서 하되 단 시장에 직접 참여한 시행사나 시공사가 아주 참 눈높이를 낮추는 자구 노력이 훨씬 더 필요하다. 그게 시장에서는 더 먹힐 것 같습니다. 네.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익 나면 다 가져가면서 손해가 날 때는 절대로 우리 주머니에서 손해 나는 꼴은 못 보겠다 이런 자세로는 제대로 된 효과가 나기 힘들다는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 사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부가 좀 줬으면 좋겠는데 예, 정부가 현재로서는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이 정도로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PF 대출 위기를 정부 나름대로 또 해결하기 위해서 공적 PF 대출 보증 25조 원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또 계획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당초 규모는 한 15조 수준으로 나서는데 여기에 10억을 더 늘려가지고 10조를 더 늘려서 25조 원으로 늘린다는 것이 이번 11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단기 또는 일시적인 우발 채무로 인해서 이제 유동성 악화를 겪는 건설업체는 사실 단비가 될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부동산 PF 사태의 근본 원인은 이제 고금리와 자재값 상승에 따른 사업 자체 위험이 여전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런 이제 공적 자금을 25조 원 정도 늘린다는 거는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기만 조금 늦출 뿐이지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된다. 근본적인 해결은 사실은 말씀 안 하시지만 시행사들이 포기할 건 포기하고 스스로 구제 방안을 찾아야지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해지는데 본인들의 주머니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한은 불가능할 것이다. 오늘 토크와이드 이병옥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모시고 오늘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말씀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새로 임명되고 야당과 여당에서 나온 사람들이 신당을 만들어가는 등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연일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새로 등장하고 새로 무엇을 만들 때마다 빠짐없이 미래를 이야기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합니다. 비전은 미래상이나 계획, 전망 등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정치인처럼 집단을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비전이 없다는 말은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모든 비전은 현재 상황, 특히 지금 처한 어려움에 대한 분명한 인식 없이 제시되는 미래와 비전은 그저 한낮의 꿈일 뿐입니다. 백일몽은 대낮의 꿈을 꾼다는 뜻으로 실현할 수 없는 헛된 공상을 이루는 말입니다. 백일몽은 불만족스러운 현실의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비교적 보편적인 해결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고 습관화되면 자기 자신을 현실에서 격리시키게 되므로 위험합니다. 지금 정치권이 제시하는 것이 백일몽인지 미래의 비전인지는 그들이 우리가 처한 현재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처방을 내놓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